자, 623쪽에 관리단하고 관리인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완전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댁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읽으셔도 되는데, 읽으시라고 하면 안 읽으니까 같이 읽는 거예요. 예. 이 부분 다 암기사항. 관리단이 나옵니다. 관리단의 당연 설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줄 거두세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당연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관리단은 일정한 조직 행위를 거쳐 설립된 데는 틀려요. 당연 설립이고. 관리단의 구성원은 누구냐면 구분 소유자 전원입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 그럼 임차인은 구성원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니까. 임차인은 관리단 집회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구성원은 아니에요. 계속 줄거두세요. 판례는 집합 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에 미분양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며, 그러니까 미분양 건물의 소유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얘는 누구겠어요? 그죠? 분양 회사겠죠, 그렇죠? 또는 뭐 건설 회사가 만들어서 자기들이 보존 등기했다면 자기들, 이런 사람들도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양 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냈는데 그 분양하는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아직 등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상으로 아직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고, 그 다음에 관리인 나오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줄거두세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몇 명 이상일 때? 10인이요. 그러니까 원래 관리인은 없어도 돼요. 임의적인 기관인데 10인 이상이면 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그러니까 집회결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에 별표해 두세요. 별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관리인은 관리만 하는 사람이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요. 임기는 2년 범위고, 근데 3번에 보면 줄거두시면 관리인에게 부정행위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원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면 집회를 열어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관리인으로 부적합하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각 구분 소유자 아무나 구분 소유자 아무나 법원에다가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받으시고, 뭐 관리인의 권한 의무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첫째 줄에 관리인은 어떤 부분에 보존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공용 부분에 동그라미에서 이거 우리 시험에 한번 관리인이 전유 부분에 보존 관리해준다 이런 말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유 부분은 내가 사는 곳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그 밑에 판례 제목만 보세요. 집합 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무효. 당연한 거죠. 관리인한테 우리 아파트 대부분을 임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도록 규약으로 만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효고. 다음 페이지. 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 하는 곳이냐면 관리인이 업무 제대로 하나 감독하는 곳이에요.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뭐라고 돼 있어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안 둬도 돼요. 둘 수 있는 임의적인 기관입니다. 둘 수 있다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래서 반드시 설치할 필요 없다고 돼 있고, 동그라미 2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 누구 중이라고 돼 있냐면 구분 소유자 중에서 동그라미 해두세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한다. OX에 점유자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임차인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규약 및 집회가 나오는데 규약이라는 건 뭐 법인의 정관 같은 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이제 규약이다라고 부르고요. 뭐 판례박스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그 2번 판례는 아까 우리 별표했던 거야. 관리비에 관한 규약이 없다.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죠. 그렇죠? 아까 우리 관리비 판례 정리할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연체 관리비 있었죠? 뭘 승계해요? 공용부분. 전유부분 승계하고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했고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만 연체 관리비를 부담해요. 종전 소유자도 부담해요. 종전 소유자 그렇죠? 그때 나왔던 판례가 판례박스 2번 그 얘기고 자, 맨 밑에 괄호 2번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나오죠. 거기 줄고 두세요. 얼마가 동의하느냐면 각 4분의 3. 아까 4분의 3짜리 하나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아까 엄청 졸릴 때 봤던 거 무엇이냐면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 4분의 3이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 4분의 3 지금 몇 개 나왔냐면 2개 나왔어요. 2개. 앞으로 3개 더 나올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괄호 4번의 규약의 효력이에요. 뭐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약은 결의에 관여한 구분 소유자뿐 아니라 그의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규약은 규칙이니까 그 집회에 참석해서 결의한 사람뿐 아니라 그 구성원들 다 미치는 거고요. 집회가 나오죠. 관리단 집회는 관리단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그러니까 집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자, 집회의 종류는 2개가 있어요. 먼저 1번에 정기집회, 2번에 보면 임시집회인데 정기집회, 임시 각각 별표 하나씩 해주세요. 자, 정기관리단 집회를 보면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얼마 이내요? 3개월 이내, 6개월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3개월 이내에 정기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기집회를 매년 1회 열도록 돼 있었는데 시기를 명확하게 법으로 바꿨어요. 회계연도 종료하고 얼마 내에 3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집회인데 임시집회가 소집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리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5분의 1. 5분의 1 이상이 열자고 하면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시집회가 열리는 경우는 2가지.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가 열자고 할 때. 5분의 1이 열자고 할 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집회 소집의 통지 동그라미 1번 별표해 두세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려면 얼마 전에 알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그 목적사항을 밝혀서 누구한테 통지해요?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의결을 하려면 여기에서 밝힌 목적사항에 대해서만 의결을 해야지 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해서는 안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회한다고 통지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할 것처럼 써놓고 사람들이 뭐 별거 없네 안 가야지 이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요한 거 결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적시된 사항만, 적시된 목적 사항만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집 절차 생략 별표 2개 해두세요.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소집하려면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얼마가 동의하라고요? 전원이 동의, 전원 동의. 예를 들어서 뭐 이 10가구가 이렇게 집합 건물에 모여 사는데 이 10가구가 이제 요즘 날씨 좋잖아요. 봄맞이 꽃놀이 단체로 갔어요. 단체로 가가지고 야 우리 모인 김에 집회나 한 판 하자.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소집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명시된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해야 한다? 오해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원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다 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회 결의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의 의결권.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 부분 면적 지분 비율에 의한다.
그래서 아까 뭐 25평형과 50평의 의결권 차이가 2배 난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줄거두세요.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이때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1호인데요. 101호의 소유자가 갑이랑 을이랑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집회가 열리면 두 사람 다 나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 나가라는 거예요? 이 중에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둘이 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나가겠다고 싸우다가 한 사람을 못 정했어요. 그러면 이 갑과 을이 둘 다 집회 참석해서 자기 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되고 한 사람을 정하지 못하면 얘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강행 규정이고. 그래서 끝에 셋째 줄에 그 내용이 나와요. 끝에서 셋째 줄 가운데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 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개별적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 얘기고요. 자, 의결 방법 나옵니다. 별표해 두세요.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자, 집합 건물에서 서면이란 말 나오면 항상 어떤 말이 따라 나오냐면 전자적 방법이란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자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였는데 그래서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모두 들어가냐면 전자적 방법으로. 그래서 뭐 로그인해서 들어가가지고 전자투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의결권은 직접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통상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라고 했고 다음 페이지에 특별 의결 정족수가 나와요. 아까 4분의 3짜리 2개 봤죠? 뭐 있었어요? 공용 부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게 앞에 2개요. 공용 부분 변경이랑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나머지 3개가 나오죠. 공동의 이익을 해야 하는 3, 4, 5번 점 3개가 나온 게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공동이익을 해야 하느냐, 해야 하는. 그러면 공동이익을 해야 하는 구분 소유자에 대한 사용금지 4분의 3. 그리고 공동이익을 해야 하는 자에 대한 경매 청구 4분의 3. 그리고 공동이익을 해야 하는 점유자에 대한 해제 및 인도 청구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짜리 3가지 더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5분의 4짜리가 나오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5분의 4. 그리고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일부 멸실 시의 공용 부분 복구 역시 5분의 4야. 그러니까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5분의 4고. 그리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가 나옵니다. 자, 기억에 줄거두세요.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및 5분의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옆에다가 구두 X 해두세요. 구두 합의는 안 돼요. 서면 합의가 있어요. 서면 합의.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서 또는 관리규약에서 일정한 사항을 집회 결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결정하려면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결의를 하면 되는데 집회 결의를 하지 않고도 이 집회 결의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야. 얼마 이상이? 각 5분의 이상이 뭐로 합의하면? 서면으로 합의하면. 서면이라고 하면 모두 같이 들어간다고요? 전자적 방법. 서면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와 똑같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 그 관리인을 선임할 때 통상 의결 정족수 열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꼭 집회를 열어야 돼요? 서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분의 4가 서면 돌리면 이 경우 인정하는 거고 재건축 아까 얼마 동의한다고 했어요? 5분의 4. 그러면 집회 열지 않고 뭘로 합의할 수도?
서면합의하는 것도 똑같이 집행결의와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밑에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되겠고요. 오른쪽에 그래서 지금 보신 내용들을 표로 정리했죠. 의결정족수 정리 별표 2개 해두세요. 별표 2개. 아까 5분의 1은 뭐였냐면 임시집행. 그리고 4분의 3은 공용부분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나머지 3개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요. 사용금지 청구,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고, 5분의 4는 재건축. 그리고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한다. 이것도 역시 재건축 결의니까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5분의 4고요. 그리고 복구 비용이 얼마를 초과하면 2분의 1 초과하면 5분의 4. 그리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아까 얼마가 동의하면요? 5분의 4. 5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301호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공동이익에 해하는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분양받아 가지고요, 여기다가 뭘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 도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이익을 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시작을 안 했구나, 또는 침해 상태가 미약하면 뭘 청구할 수 있냐면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아저씨 하지 마요 라고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의무를 위반한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심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동의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냐면 통상 의결 정족수예요. 과반수. 이걸 소로서 하려면 얼마가 동의해 주면 되냐면 과반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 먹고 이거 분양받은 거니까 여기에 이제 간판 달았어요. 도박장 간판 달고 신장 개업합니다. 동네 분위기 엄청 안 좋아요. 여기 이제 막 까만 옷 입은 큰 아저씨들 막 다니고요. 여기 한 명은 막 엎드려서 울고 있고요. 예, 동네 분위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침해 상태가 심해지잖아요. 그럼 이 행위정지로 되지 않고 당신 이 301호 사용하지 마라고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이 돈 내고 받은 것을, 분양받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이에요? 심한 거예요? 심한 거예요. 그러면 과반수 가지고 안 되고 얼마가 동의하라고요?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상태가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아예 뭘 해버릴 수 있냐면 이 집을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 사람 좀 경매해줘. 사람을 경매하는 게 아니라 301호를 경매 좀 해줘 라고 경매 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남의 집을 팔아버리고 경매시키는 건 통상적이에요? 심한 거예요? 심한 거죠.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위정지 청구는 통상의결정족수면 되는데 사용금지 청구나 경매 청구는 통상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4분의 3. 그러면 이게 경매로 6개월 내에 경매에 붙여야 되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이 갑은 경락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얘가 도박장 만들어서 경매 붙였더니 지가 경락받고 저 왔어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경매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둬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의무를 위반한 거냐면 구분 소유자가 위반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임대차나 이런 거라서 이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점유자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못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쓰게 하려면 일단 이 소유자와 맺은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약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해지라고 해야 되는데 입법자들이 해제라고 써놨어요. 해제 및 인도 명령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을 남이 맺은 계약을 해제하고 나한테 가져와라고 청구하는 건 통상적이에요? 심한 거예요? 심한 거죠. 역시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4분의 3 3개 다 나왔어요. 의무 위반자에게 첫 번째, 그렇죠? 쓰지 마. 사용금지 청구죠. 네. 필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네, 쓰지 마. 사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니네 집 팔아버린다? 경매 청구. 그리고 계약의 해제 및 인도 청구. 이렇게가 4분의 3이에요. 자, 632쪽에 동그라미 1번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라는 건데요.
줄거두세요.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구분 소유자하고 X 해두세요. 각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관리인이나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합니다. 각 구분 소유자라고 하면 틀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제목만 보세요. 사용금지 청구 얼마라고 했어요? 4분의 3. 경매명령 청구 4분의 3. 오른쪽에는 의무 위반 점유자죠. 점유자가 위반하면 역시 과로 위반에 해제 및 인도 청구죠.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4분의 3. 그래서 그거 정리한 게 그 631쪽에 아까 표예요. 표. 내용들을 봐두시고. 의결정족수는 다 암기해서 가시고요. 그러면 4분의 3짜리 5개 다 봤어요? 뭐 있었어요? 공용 부분의 변경. 그 다음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나머지 3개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인데 사용금지 청구,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이렇게가 4분의 3이에요. 자, 밑에 재건축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오른쪽에 조문은 보실 필요 없고 635쪽에 재건축 결의라고 되어 있는데 635쪽에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5분의 4. 5분의 4. 그리고 셋째 줄에 줄거두세요. 재건축은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용도 변경 형태의 재건축 결의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예전 건물과 새로운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가 나오죠. 첫째 판례 별표해 두세요.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결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이에요. 재건축 비용 분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5분의 4가 찬성을 했는데 재건축 비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결의는 무효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거두시면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한다. 그러니까 단지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동마다 필요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건물마다 결의가 있어야 한다. 건물마다 필요하다는 점 봐두시고 밑에 내용들은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5분의 4 결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5분의 4가 찬성했어요. 예를 들면 95% 찬성, 95%. 5분의 4 이상이니까 재건축 결의가 됐는데 이 중에 5%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한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야 이제 결정 났어. 니들 마음 좀 바꿔서 참가하는 게 어때? 라고 최고를 해야 돼요.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건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결정 났네 이래서 한 3%는 참가했는데 예를 들어 2%는 절대 안 돼라고 반대합니다. 그럼 얘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한테 그러면 팔고 나가라고 시가 매도를 청구하게 돼요. 자, 그리고 서면으로 참가 여부를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재건축 참가예요, 거절이에요? 거절.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최고했는데 아무 말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마지막에 회답할 것을 무엇으로 촉구해야 한다고요? 서면. 서면에 동그라미하고 별표 두세요. 반드시 서면이고요. 그리고 2번 맨 밑에 촉구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회답을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줄거두세요. 기간 내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거절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 팔고 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맨 밑에 복구 나오는데 오른쪽에 괄호 2번은 건물 가격 2분의 1 이하예요. 2분의 1 이하. 그럼 2분의 1 이하면 알아서 하면 돼요. 개인에게 복구권이 주는데 근데 괄호 3번에 보면
건물 가격 2분의 1 초과. 줄 그어두세요. 2분의 1 초과면 얼마가 동의한다고 했어요? 둘째 줄 가운데 5분의 4라고 되어 있죠. 5분의 4. 여기까지가 집합건물법이고요. 내용이 좀 많죠? 예.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더니 이번 시험에 나온 거 좀 보세요.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답은? 그러니까 나중 되면 집합건물법은요.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양은 되게 많은데 한 문제만 나오니까 에이 제게 안 보는데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포기할 수는 없죠. 몇 년 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재건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괄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번 5분의 1, 2번 5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무지하게 어렵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들만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수업하면서 하나하나 줄 긋고 설명드렸지만 나중에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나오는데 근데 이 가등기 담보법은 집합건물법과는 달리 이해를 요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또 쉬겠다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요. 보세요. 책 보세요. 640쪽. 그러니까 이제 이 가등기 담보법은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보통은 돈 빌려주면 뭐 설정해요? 저당권. 이게 이제 일반 담보잖아요. 저당권 1억 원 이렇게 설정했다. 그러면 을이 돈 못 갚으면 갑은 이 건물 경매합니다. 그럼 얼마를 우선 변제 받느냐? 얼마 받겠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 지연배상은 얼마까지만 담보되냐면 1년분. 지연이자가 1년분까지밖에 담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양이 안 차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규정하는 이런 전형적인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부동산에 을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갑이 뭘 해두냐면 가등기를 해둬요. 그리고 만약에 을이 돈을 갚으면 가등기를 말소해 주는데 돈을 안 갚으면 가등기에 기해 뭘 해요? 본등기를 해요. 이런 담보를 뭐라고 하냐면 가등기 담보라고 해요. 또 아예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갚으면 등기 말소에서 찾아오고 돈 못 갚으면 누가 아예 갖는 거고 갑이. 이런 담보를 뭐라고 하냐면 양도담보라고 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예전에는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렇게 막 구별했는데 지금은 그냥 구별할 필요 없어요. 가담법이 시행된 이유는 이제 의미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였겠어요? 빌려준 돈이 1억인데 이렇게 가등기하거나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시가가 1억 미만이겠어요? 1억을 훨씬 초과할까요? 훨씬 초과해요. 이게 예를 들어 건물이 3억짜리예요. 3억짜리인데 얘가 돈이 급해서 1억 빌리면서 이전 등기 해줬다. 돈 갚을 줄 알았지만 을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 갚으면 갑은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를 꿀꺽 하냐면 3억짜리.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호해 주려고 만든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1억 빌려주고 이 건물의 소유권 가져도 되는데 그냥은 안 돼. 3억짜리면 얼마 주고? 2억짜리 주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청산이라고 해요. 청산 절차를 거쳐서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강제하는 거예요. 이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엄청 깐깐해요. 깐깐해서 최근에는 실제로 가등기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졌어요. 남는 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 일단 가담법의 취지는 그런 거고요. 적용 범위를 보면 반드시 소비대차에 부수해야 돼요. 소비대차라는 건 뭐냐면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 그럼 빌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매매대금, 공사대금, 상품대금 이런 건 빌린 돈이 아니니까 가담법이 적용될 수 없어요. 교재 볼게요. 640쪽의 적용 범위 일단 괄호 1번에 줄 그어두세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모든 비전형 담보 계약에 적용된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죠. 가등기 양도담보 뭐 일정한 뭐 환매 형식을 빌리든지 명목을 불문하고 가담법이 적용돼요. 자, 괄호 2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소비대차에 부수해서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비전형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담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에 부수해야 되냐면 소비대 빌린 것만 돼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죠.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매대금, 공사대금은 빌린 돈이 아니잖아요. 가담법 적용. 그럼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했다.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 안 돼요. 빌린 돈이 아니니까. 빌린 것만 되고. 그 판례도 그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3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3번에 별표 2개.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요.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줬어요. 1억 원.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이 채권, 물론 이제 이자 합산액이에요. 이 채권과 목적물 가액 중에 어느 게 더 커야만 적용될까요? 당연히 이게 더 커야 청산이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건물에 담보가등기 설정했다면 가담법이 적용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담보가등기보다 선순위로 A의 저당권이 있었는데 A의 저당권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사실관계 되셨어요? 얘가 얼마를 빌려줬어요?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했는데 이 건물의 선순위에 1억 5천 저당권이 있었대요. 가담법 적용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2억이지만 선순위가 빼가죠. 빼면 얼마짜리 건물이에요? 5천. 가담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셋째 줄 가운데 만일 목적물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때에는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은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건 얼마짜리 건물로 되냐면 5천만 원짜리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채권담보 목적으로 등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시가 돼야 돼요. 등기 등록이. 근데 따라서인데 따자가 날라갔네요. 다음에 그냥 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알겠죠? 그 뒤에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뒤에는 뭐냐면 가등기담보 설정 계약을 했는데 가등기 안 했대요.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등기 등록이 돼야 적용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등기담보법은 우리가 보통 보는 건 소유권이지만 소유권뿐 아니라 다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가등기하는 경우에도 가담법은 적용돼요. 근데 적용 안 되는 권리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게 뭐냐면 전저질. 예. 괄호 5번에 셋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그러나 전세권, 저당권, 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저질 적용 안 되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등기 담보의 법적 성질 쭉 나오는데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뒷부분에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갑이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공적 실행이 있고요.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이 있는데 공적 실행은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권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아예 그냥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럼 경매하면 담보가등기는 무엇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당권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담보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얘는 우선 변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저당권이랑 똑같이. 그래서 그 543쪽에 동그라미 2번에 피담보 채권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의 일반적 범위 거기 줄 그어두세요. 저당권에 관한 360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이 담보되며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경매 실행되면 뭐랑 같아진다고요? 저당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경매가 실행되면 가장 선순위에 있던 제일 빨리 설정된 담보가 등기는 경매로 존속해요, 소멸해요? 제일 빠르게 설정된 담보가 등기가 있어요? 경매가 실행되면 존속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뭘로 바뀌니까? 저당권으로 바뀌니까 무조건 소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담보가등기하고 우리 물권법 시간에 뭐 공부했죠? 보전가등기. 그러니까 등기법이나 물권법에서는 등기 청구권을 보존코자 하는 가등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보전가등기고 이건 지금 무슨 가등기야? 담보가등기. 그러면 제일 빠르게 설정된 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였어요. 경매 실행되면 존속해요, 소멸해요? 걔는 존속하는 거예요. 걔는 돈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존속하는데 담보가등기는 경매 실행되면 무조건 뭘로 변한다고요? 저당권으로 변하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는 순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경매로 소멸하게 됩니다. 첫 번째고 이거 가지고 시험에 많이 물어봤어요. 담보가등기가 달려있는 부동산이 경매가 된 이후에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X요. 안 돼요. 무조건 소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공적 실행이 아니라 사적 실행이 있는데 사적 실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그럼 경매 실행되면 얘가 가등기돼 있으니까 얘가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경매 법원에서는 얘한테 최고장을 한 장 날려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당신이 만약에 담보가등기권자면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액수, 금액을 밝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경매가 실행되면 경매법원에서는 내용 및 채권의 원인, 존부, 금액 이거를 신고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담보가등기가 아니에요. 그럼 담보가등기가 아니면 무슨 가등기겠어요? 보전가등기죠. 그럼 얘는 돈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만 신고하라고 하냐면 그 내용만 신고하라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담보가등기권자인데 집에 있는데 이게 날라왔어요. 근데 귀찮아서 제가 신고 안 합니다. 신고 안 하면 우선 변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배당해주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매는 특별하게 가담법에서는 자세히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는 뭐가 되는 거니까? 저당권. 그러면 이제 주로 사적 실행인데 귀속청산은 소유권을 자기가 권리를 귀속하면서 청산하는 거고요. 처분청산은 뭐냐면 일단 처분하고 남는 거 돌려주는 게 처분청산이에요. 우리 가담법에서는 뭐만 인정하냐면 귀속청산만 인정하지 처분청산은 사적 실행으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억 빌려주고 이 건물에 가등기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 이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2억 원에. 그리고 1억 원은 나 갖고 1억 원은 을에게 돌려줬다. 이게 무슨 청산일까요? 이게 처분청산이에요. 그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뭔데 남의 부동산을 처분해요. 그러니까 청산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할 권한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럼 귀속청산은 뭐냐면 이게 2억이고 1억이면 얘한테 1억 원을 주면서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속하는 거예요. 그게 귀속청산이고 사적 실행으로서는 뭐만 인정이 되냐면 귀속청산만 인정이 돼요. 그럼 지금 이게 가등기 했으니까 가등기 담보고 이전 등기하면 양도 담보잖아요. 그럼 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누가 할까요? 담보권자가요? 설정자가요? 당연히 설정자가 소유자고 점유하니까 얘가 사용 수익합니다. 그럼 만약에 을이 이거를 병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병이 을한테 차임 주겠죠?
그러면 담보권자 갑이 이 을한테 야, 그 차임 부당이득으로 물어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안 되죠. 얘 거야. 그러면 사용수익권, 과실취득권이 언제 채권자에게로 넘어가냐면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 돼요. 종료돼야 한다. 그러면 귀속청산의 절차는 일단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냐면 실행 통지합니다.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되면 청산기간 2개월이 진행이 돼요. 근데 2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청산금을 주면서 뭐 하겠어요? 본등기 하겠죠. 본등기와 인도를 하게 되는데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 이게 귀속청산 절차예요. 교재를 보죠. 다음 페이지. 644쪽에 괄호 3번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소유자로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용의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되어야 사용수익권이 담보권자에게 넘어간다고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그렇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실행인데 오른쪽에 1번 경매에 의한 실행이에요. 그 동그라미 1번 끝에서 둘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담보 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요거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배당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번에 별표 3개 해두세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권리 취득 실행이에요. 그래서 가담법이 출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적용 범위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 범위. 그리고 두 번째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건 지금부터 보는 권리 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